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옆집 아줌마가 밖으로 나왔다. 양손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다. 공항이나 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바퀴 달린 가방이었다. 저기 어딜 가시려고? 인사 대신 나는 이렇게 물었다. 여행용 가방을 2개씩이나 챙겨서 나온 이유를 나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가족을 찾아 직접 길을 나서려는 것이었다. 아줌마는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문을 잠근 뒤 계단으로 발길을 돌렸다.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힘겹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녀를 보다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우체부 시체는 없어졌지만 바닥과 벽에 물든 핏자국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나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피로 물들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다. 아까 미경이와 함께 이곳으로 올라올 때 이미 느꼈던 것이었다. 옆집 아줌마는 이런 끔찍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계단으로 내려가는 걸 선택했다. 하지만 계단에도 핏자국이 군데군데 남아있을 것이었다. 나는 굳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 아줌마를 부르지는 않았다. 숨을 몰아쉰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1층과 닫힌 버튼을 연달아 눌렀다. 숨을 참고 있는데도 피비린내가 코를 파고들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엘리베이터가 멈춰섰다. 19층을 계단으로 내려가기엔 짐이 너무 많았던 모양이었다. 옆집 아줌마가 숨을 헐떡이며 기다리고 있던 17층에는 2사람이 더 있었다. 그들도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다. 13층과 8층에서 한 명씩 더 태우고 나서야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그들 중 2명은 한눈에 봐도 임신 중인 상태였다. 그녀들은 자꾸 배를 가리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 모두 말이 없었다. 입을 굳게 다문 그들과 어색한 분위기로 1층에 도착했다. 누가 떠민 것도 아닌데 제일 먼저 임신부들이 밖으로 나갔다. 앞서 나간 그녀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도 서둘러 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걸음을 옮겼다. 전기로 작동하는 공동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재빨리 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건물 앞에는 여행용 가방을 챙겨든 사람들이 꽤 많았다. 모두 정문과 후문을 통해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영성 씨가 말한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빨리 관리사무소로 뛰어갔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관리사무소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반 이상이 이미 집으로 돌아가 버린 뒤였다. 그들은 여기서 경찰 통제하에 정문과 후문을 막는 것보다 차라리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내린 듯했다. 솔직히 나도 그들이 내린 판단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다만 아직 오지 않은 가족을 찾기 위해 단지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행동은 상당히 우려스러웠다. 그곳에 있다 온 최 선생은 절망에 빠진 시선으로 창문을 통해 그들을 내다보았다. 나는 정 형사에게 다가갔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다보던 정 형사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가겠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을 순 없겠죠? 그가 최 선생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자신을 향한 정 형사의 시선에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이 소장님. 최 선생을 보면서 정 형사가 관리소 소장을 불렀다. 그는 예상과 달리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소장으로서의 책임의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닌 듯했다. 내가 보기엔 밖으로 나가는 게 겁이 나서 여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다. 거기 음향장치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마이크가 연결된 음향장치를 가리키며 정 형사가 말했다.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난 이 소장이 음향장치로 걸어갔다. 정신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었다. 이 소장이 마이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바깥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정 형사가 최 선생에게 말하고 있는데 음향장치에 연결된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소음이 터져 나왔다. 소음의 진원지로 고개를 돌리자 이 소장이 마이크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가 완료됐다는 뜻이었다. 정 형사가 다시 최 선생을 바라보았다. 바깥에서 겪었던 일을 알려주세요. 방송도 끊긴 마당에 지금으로선 당신의 경험만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바깥 소식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떠나려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선 바깥 상황이 어떤지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음향장치 앞으로 걸어간 정 형사가 마이크를 집어들어 최 선생에게 내밀었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최 선생이 과연 마이크를 건네받을지는 알 수가 없었다. 고민하는 듯한 그녀에게 내가 한 발짝 다가가려는데 그녀 옆에 있던 영성 씨가 먼저 반응을 보였다. 다시 떠올리고 싶은 기억은 아닐 겁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린 영성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형사님 말 맞다나 선생님의 경험이 지금으로선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바깥 소식이자 저들의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 선생이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나이 차이가 띠동갑 이상일 것이었다. 영성 씨가 선생님이라고 그녀를 부르긴 했지만 느낌은 완전히 정반대였다.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을 타이르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여학생은 어느 정도 고민이 끝난 듯 결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마이크를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나도 물론 그녀를 보았다. 해볼게요. 뚜벅뚜벅 걸어가 정 형사가 내민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최 선생은 음향 장치가 놓여있는 책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건네받은 순간부터 그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졌다. 이 소장이 음향 장치의 볼륨을 높였다. 얘기를 시작해주게! 아가씨! 이 소장도 내심 그녀의 얘기가 듣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두어 발짝 뒤로 물러난 뒤 의자에 앉고 나서 귀를 기울였다. 모두 그 정도 거리를 두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을 감으며 최 선생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저 작은 체구를 바라보는 나도 괜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최 선생이 숨을 내쉬고 나서 마이크 가까이 입을 갖다 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미경 씨의 동생입니다. 그녀가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힘을 북돋워 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학원에서처럼 나는 미소를 지은 얼굴로 고개를 크게 끄덕여 주었다. 수업 시간에 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보여주었던 나 나름대로의 신호였다. 그녀도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일단 긴장감을 없애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았다. 저는 이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보습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현상으로 모든 게 엉망이 된 날에도 저는 학원에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인 형부는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서 학원에 나오지 못하셨고 다른 선생님과 직원분들도 이상현상 때문에 대부분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와 다른 선생님 2명만 나와 있는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학원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문을 잠가놓은 상태였다. 출근한 3명 중 2명은 여자였고 1명은 남자였다. 수학을 가르치는 남자 선생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화장실에서 구해온 대걸레 자루를 움켜쥐며 그는 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문 앞까지 간 선생님이 받게 되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밖에선 잔말 말고 빨리 문이나 열라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여자 목소리였고 매우 다급한 상황인 듯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누군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문으로 달려가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깥에 있던 미경이가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 뒤에는 괴물로 변한 사람들이 그녀를 쫓아오고 있었다. 놀란 남자 선생이 얼른 문을 닫았고 국어 담당인 여자 선생이 재빨리 잠금 장치를 잠갔다. 최 선생은 미경이를 부축해 로비에 있는 소파로 걸어갔다. 언니는 매우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소파에 언니를 앉혀놓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언니가 회사에서 나온 뒤 학원까지 오게 된 과정을 말해주었습니다. 회사 건물에서 미경이가 빠져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도로 위에는 차가 다니고 있었다. 어떤 종류의 차든지 일단 잡아타야 한다는 생각에 미경이는 도로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에도 상당히 힘겨운 상황이었다. 괴물한테 공격당해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며 무작정 달렸다. 하이힐을 신고도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난생 처음 깨달았다. 도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때마침 택시가 한 대에 멈춰섰다. 택시를 부르며 그녀가 달려가자 기사는 당황한 모습으로 차 키를 돌리기 시작했다. 상황을 보아하니 기사는 자신이 원해서 차를 세운 게 아니었다. 운행 도중 갑자기 시동이 꺼진 것이었다. 기사로선 난감한 상태였겠지만 미경이로선 천운이나 다름없었다. 택시로 달려간 미경이가 조수석 쪽 문을 무작정 열었다. 당장 내리라는 기사의 외침에도 미경이는 자리에 앉아 문을 닫았다. 차키를 돌리는 기사를 보며 그녀는 안전벨트까지 맨 뒤 목적지를 외쳤다. 목적지는 당연히 집이었다. 기사는 시동을 거는 일에만 신경을 집중시켰다. 자칫 잘못하면 합승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정상인들이 차창 밖으로 내다보였다. 미경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출발하라고 외쳤고 기사는 바깥을 내다보며 계속해서 차키를 돌렸다. 때로 몰려온 사람들이 택시에 다다랐을 무렵에 시동이 걸렸다. 부르릉 소리가 들리자마자 기사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조수석에 있는 미경이를 내쫓을 만한 겨를도 없었다. 사람들을 피해 기사는 속도를 높여야 했다. 몰려온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긴 뒤에야 언니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대요. 언니는 제발 목적지까지 가달라고 통사정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도 지금 당장 집에 가봐야 한다며 언니의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대요. 어쩔 수 없이 길이 갈라지는 지점까지만 그 택시를 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우리 학원이 있는 동네였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언니는 학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대요. 서둘러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건널목 건너에 있는 학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신호등에 있는 불이 모두 켜져 있었다. 서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좌우를 살피며 미경이가 건널목을 건너가고 있는데 저 앞쪽 어딘가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차와 차가 부딪힐 때 나는 소리였다. 모든 신호등이 망가져버린 상태였다. 도로는 무법천지로 변해 있었다.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를 향해 미경이는 열심히 걸어갔다. 사고가 난 차량 중 한 대는 그녀가 탔던 바로 그 택시였다. 택시를 알아본 미경이는 놀란 눈으로 잠시 멈춰 섰다. 차의 앞유리가 와장창 깨져 있었다. 운전석에 있는 기사의 몸엔 다양한 크기의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다. 특히 목에 박혀버린 유리 파편은 날카로운 단도를 연상케 했다. 목에서 흘러내린 피가 온몸을 적셨다. 끔찍한 모습 옆으로 그녀가 시선을 돌렸다. 조수석 시트에도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다. 만약 저 자리에 자신이 계속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했다. 미경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학원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두려운 눈빛으로 언니는 뒤돌아보았죠. 괴물로 변한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대요. 차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는 괴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사히 건널목을 건너왔대요. 그 죽음의 무리를 피해 언니는 도망을 쳤던 거예요. 온 힘을 다해 뛰어서 무사히 학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최 선생은 숨을 골랐다. 나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이 파악되었을 거라고 여겼다. 요점은 이미 나와 있었다. 바깥은 괴물로 변한 사람들로 우글거리는 무법천지였다. 이 사실을 말한 시점에서 적당히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 얘기가 더 길어지면 사족에 불과해질 뿐이었다. 손가락을 튕겨 최 선생을 불렀다. 그녀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라고 말해주었다. 그녀도 얘기를 이어가기 위해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터였다. 알았다는 표시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내쉰 그녀가 다시 마이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인터폰이 울렸다. 아파트에 있는 누군가가 관리사무소로 인터폰을 건 것이었다. 우리는 순간 긴장감에 휩싸였다. 인터폰을 건 이유가 무엇인지 걱정이 앞섰다. 지금으로선 최 선생의 경험담과 관련해서 인터폰을 건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과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지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지 궁금했다. 긍정적이라면 다행이지만 부정적인 경우라면 굉장히 난처해질 것이었다. 마음 편하게 인터폰을 받을 수가 없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영성 씨가 의도치 않게 헛기침을 내뱉자 기다렸다는 듯 모두 그를 쳐다보았다. 당황한 기색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던 그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들먹이곤 인터폰 수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긴장했는지 손이 떨렸다. 관리사무소입니다. 마치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처럼 그가 말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영성 씨는 곧 눈살을 찌푸렸다.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에 가까운 모양이었다. 나를 비롯해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하긴 하네요.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에게 관심이 확 쏠리는 순간이었다. 과연 저쪽에서 무엇이 궁금하다고 한 것일까? 부녀회장이래요. 그 호칭을 듣자마자 나를 포함해 몇몇 사람이 푸념에 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뭔가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을 했을 것 같았다. 얘기만 듣기론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둘 다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이곳까지 무사히 왔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영성 씨가 말하자 사람들이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이를 떠올리면 고개를 끄덕이는 게 어색했지만 나 역시도 그 부분이 궁금한 건 마찬가지였다. 모두 최 선생이 궁금증을 풀어주기만을 바라는 눈치였다. 인터폰이 온 순간부터 입을 다물고 있던 최 선생이 고개를 숙였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그녀를 살펴보았다.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말로 풀어내기엔 벅찬 일을 겪었던 모양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눈치챘을 것이었다. 영성 씨가 그녀에게 다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의자에 앉아있는 최 선생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가 최 선생의 등을 손으로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다정한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글썽거렸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일을 겪고도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한 생존자입니다. 우리로선 상상도 하지 못할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최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손으로 눈물을 훔친 그녀가 목을 가다듬었다. 저희 언니가 학원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언니를 쫓아온 무리가 문 앞에서 진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보기에도 끔찍한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경이는 탈진한 상태로 휘청거렸다. 최 선생이 미경이를 부축해서 로비에 있는 소파에 앉히는 동안 남자인 수학 선생은 셔터를 내렸다.
셔터는 현관 안쪽에 있는 버튼으로도 제어가 가능했다. 일단 이 정도로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학원에 있던 선생들이 미경이에게 바깥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미경이는 회사에서 학원까지 오면서 보고 겪었던 과정을 말해주었다. 각각 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여선생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남자인 수학 선생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온갖 방안을 내놓았다. 이런저런 방안 중에는 건물에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자는 것도 있었어요.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았죠. 바깥 상황을 온몸으로 겪었던 언니도 처음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경이는 곧 생각을 바꾸었다. 구조대가 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했다. 무작정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뭔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했을 터였다. 미경이라면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추측하며 나는 최 선생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국어 선생님과 저는 건물에서 버텨보자는 의견을 끝까지 밀어붙이려 했지만 수학 선생님이 내놓은 또 다른 의견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그것은 식량 문제였다. 식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었다. 샅샅이 뒤져봐야 먹을 거라곤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었다. 때마침 국어 선생의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났다. 정수기가 있으니까 물은 어떻게 해결된다고 해도 음식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최 선생이 말하고 있는데 정 형사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귓속말을 해도 되겠느냐는 표시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 귀에 손을 갖다 댔다. 지금 저분이 말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처럼 해석될 수도 있겠어요. 맞는 얘기였다.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언젠가 식량이 떨어질 것이었다.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최 선생 얘기를 듣고 있자니 어쩌면 이곳에서 떠나는 게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일단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도록 하죠.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었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몰랐다. 확신했던 것에 빈틈이 생기자 자신감이 확 줄어들었다. 어쨌든 내 말 맞다나 최 선생 얘기를 계속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볼 문제였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2, 3일 정도밖에는 버틸 수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린 당장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 결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방안이 나왔고 결국엔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다. 밥 한 끼 먹지 못한 상태에서 2, 3일 더 버텨봐야 그 후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했다. 내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짰다. 사실 수학 선생님이 거의 모든 계획을 짰다고 보면 될 거예요. 천만다행스럽게도 그때까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지시에 따라 이것저것을 검색해봤죠. 와이파이는 사용할 수 없었다.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폭주했기 때문이었다. 유선으로 연결된 인터넷은 사용이 가능했다. 물론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건 감안을 해야 했다. 1층 접수 창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했다. 수학 선생은 각자 살고 있는 거주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가는 길에 현재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다른 세 사람에게 지시를 내렸다. 물론 그 자신도 똑같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알아보았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예상외로 많은 사람이 쓸만한 정보를 꾸준히 올리고 있었다. 특히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거의 실시간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 미경이가 학원 앞에서 겪었던 일도 누군가가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놓았다.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한 채 인터넷을 계속 이용했다. 인터넷의 위력에 새삼 놀라며 네 사람은 각자 수집한 정보를 서로 비교해보았다.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과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국어 선생의 원룸이 가장 괜찮을 것 같았다. 주상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음식 문제로 인한 고민도 줄어들 것이었다. 목적지를 정한 네 사람은 건물의 바깥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감시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로 확인했다. 건물 2층 높이에 있는 카메라는 컴퓨터로 제어가 가능했다.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일이 술술 풀리는 느낌이었다. 여전히 그것들은 문 앞에 모여 있었어요. 실망한 우리와 달리 수학 선생님은 쾌재를 불렀죠. 왜 그런가 봤더니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그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차를 가져온 수학 선생님이 눈빛을 반짝이더군요. 물론 상황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었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국어 선생님의 원룸까지 가는 길은 아직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터넷에서 알아본 정보에 불과했다. 실제로 닥쳐보면 어떤 상황일지 아무도 몰랐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었다. 앞장선 수학 선생을 따라 신속하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소가 주차장 한쪽에 있었다. 그곳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학선생은 그곳으로 들어가 보았다. 사무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텔레비전만 켜져 있었죠. 주유소가 폭파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나운서는 그 와중에도 외출을 삼가라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우리는 그 아나운서에게 욕을 한바탕 퍼부어주고 나서 발길을 돌렸어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최 선생이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이어졌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말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눈에 고인 눈물을 닦고 나서 그녀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여정의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군지 나는 아직 감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마이크에 다시 입을 갖다 댔다.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나가려고 발길을 돌린 순간 그 순간 그들 앞에 나타난 건 좀비로 변한 관리인이었다. 붉은 침을 질질 흘리며 그가 여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비명이 터져 나온 가운데 수학선생이 의자를 집어들었다. 내가 알기로 수학선생은 싸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남자였다. 얼굴 생김새나 덩치가 모범생을 연상케 하는 쪽이었다. 그런 남자가 의자를 집어들어 끔찍한 괴물을 향해 있는 힘껏 휘둘렀다. 나무 의자가 부서질 정도로 세게 내리쳤지만 관리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만 돋은 것 같았다. 여자들한테 가던 발길을 돌려 수학선생을 향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도 없었죠.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서 있었어요. 멍청하게 그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수학선생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죽기 직전에 내지른 최후의 발악이었다.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로 바닥이 붉게 물들었다. 수학선생은 가까스로 손을 움직여 바지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다. 그걸 본 미경이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수학선생의 차키가 필요하다. 미경이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키를 향해 손을 뻗었을 것이었다. 닿을 듯 말 듯했다. 죽음이란 늪에 빠져버린 수학선생이 마지막 힘을 다해 차키를 미경이에게 던졌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차키가 미경이의 손안에 쏙 들어갔다. 차키를 받은 미경이가 반사적으로 고맙다고 말했지만 수학선생은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다. 관리인은 눈앞에 있는 먹잇감에 목을 뼈만 남겨놓고 모조리 뜯어먹었다. 차키를 던지고 나서 수학선생은 숨을 거둔 것이었다. 감상에 빠져있을 여유가 없었다. 차키를 챙긴 미경이가 두 여자의 등을 밖으로 떠밀었다. 최 선생은 그나마 정신을 차린 듯했지만 국어 선생은 충격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미경이와 최 선생이 국어 선생을 양쪽에서 붙잡아 사무소에서 끌어낸 뒤 재빨리 문을 닫았다. 미경이의 시선이 수학 선생의 차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하주차장에는 차가 많지 않았어요.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국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의 차가 무엇인지 알고 있더군요. 우리는 최대한 빨리 움직였어요. 문을 닫아놓긴 했지만 사무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미경이가 운전석에 올라탔고 최 선생이 조수석에 올라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길을 알고 있는 국어 선생이 조수석에 앉아야 하지만 그녀는 그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뒷좌석에 올라탄 국어 선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억지로 그치게 할 수도 없었고 본인도 제어하기가 힘들었을 터였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았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와이파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내비게이션은 어차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린터로 자료를 뽑아서 가져왔죠. 굳이 국어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미경이가 시동을 거는 부분에서 누군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두드렸다. 최 선생이 입을 다물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잠가놓지 않은 상태였다. 문이 벌컥 열렸다. 아파트 주민인 듯한 여자 2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부녀 회장님 아니십니까? 이 소장이 여자를 알아보았다. 옆에 있는 또 다른 여자는 부녀의 총무라고 했다. 방송하고 있는 분이 누구죠? 질문을 던져놓고 나서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부녀 회장이 최 선생한테 걸어갔다. 그 걸음걸이가 매우 위협적이었다. 영성 씨가 최 선생 앞을 가로막았다. 왜 그러십니까? 멈춰 선 부녀 회장이 허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손을 갖다 댔다. 괴물이 좋아하게끔 살집이 많이 붙어있는 여자였다. 도대체 이야기의 맥락을 잡을 수가 없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내려와 본 거예요. 그녀 옆으로 총무라는 여자가 다가갔다. 대조적인 덩치의 총무는 보란듯이 팔짱을 꼈다. 삐쩍 마른 몸매인 총무가 영성씨 뒤에 있는 최 선생을 쏘아보았다. 우리 회장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당장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건지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단 말이죠. 매섭게 쏘아붙인 총무가 영성씨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영성씨가 움찔하는 게 보였다. 지켜보고 있는 나도 흠칫 놀랄 정도로 눈빛이 날카로웠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 갑작스러운 방문에 맞서야 했다. 알게 모르게 분위기가 정 형사 쪽으로 흘러갔다. 어찌 됐든 경찰이었고 아직은 공권력이 먹히는 상황이었다. 나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도 그를 쳐다보았다. 사람들의 시선에 억지로 떠밀려 나가듯 그가 두 여자에게 다가갔다. 두 여자는 전혀 기죽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 형사가 말하자 총무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저씨는 뭡니까? 예의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말투였다. 고개를 저으며 정 형사가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두 여자가 그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서 멈칫거린 순간이었다. 밖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군인이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에 드러난 표정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당혹스러움과 공포가 적절하게 뒤섞여 있었다. 나는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조 좀비들이 떼거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당장! 바깥에서 총성이 들려왔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돌아갔다. 정 형사가 권총을 꺼냈다. 총무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